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요.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잠깐만, 한 일 2년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만석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너희가 안방 써라. 난 작은 방으로 가면 된다. 68 박만석 씨는 퇴직 후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여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치부터 부엌 컵 하나까지 본인 손때가 묻은 공간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3년, 이제야 혼자만의 리듬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만석 씨의 성체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쌓인 곳이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익숙한 천장이며, 손만 뻗으면 닿는 찻잔의 위치 하나까지 우리의 기억과 습관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공간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일터를 떠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집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마지막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문턱은 함부로 넘기는 게 아니다. 드릴 사람과 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68 박만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따뜻한 동거가 아니라 조용한 상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합가 후 만석 씨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30년간 지켜온 뉴스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TV 앞 상전 자리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는 손주들의 장난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면에선 어린이 만화가 흘러나왔고, 만석 씨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효도한다며 만석 씨가 20년을 함께한 낡은 흔들의자를 치웠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간 의자를 보며 만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자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며 나눈 수천 번의 대화들, 책을 읽으며 보낸 고요한 오후들이 떠올랐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짐을 들여오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거 여기에다 좀 놓아도 될까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있다 나갈게요. 아들의 말에 만석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얘가 알아서 잘하겠지. 가족인데 뭐 어렵겠나.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만석 씨가 쓰던 물건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 선반을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했고, 만석 씨가 찾던 양념통은 어느새 구석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배치도 바뀌었습니다. 만석 씨가 30년간 앉던 창가 쪽 자리에 이제 아들의 운동기구가 놓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햇빛도 잘 들고 운동하기 딱 좋네요. 만석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게 좋은 일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석 달째 만석 씨는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친구들 좀 부를게요. 작은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죠? 아버지, 애들 친구 생일 파티 하는데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산책 좀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어느새 만석 씨가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다가도 며느리가 씻고 있으면 참았습니다. 저녁에 TV를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집 좀 오래됐네요. 도배 좀 새로 하면 어때요? 제가 업체 알아볼게요. 아니, 그건 요즘 집값도 떨어지는데 관리 안 하면 더 떨어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만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도배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만석 씨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냉장고 너무 낡았어요. 새 거 샀으니까 이거 버릴게요. 이 식탁은 너무 크고 불편해요. 작은 걸로 바꿀게요. 아버지가 모으신 책들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간도 차지하고. 하나둘 사라지는 건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석 씨의 흔적이, 만석 씨의 삶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저녁 식사 후 꺼낸 말은 만석 씨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상속세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괜히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 손해고, 그리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이 집 제 명의로 미리 넘기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고 계속 살 테니까요. 만석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고 아버지도 여기서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 저희랑 계속 사시는 게 나으시잖아요. 명의만 넘기시고 그냥 지금까지처럼 같이 지내요. 그날 밤 만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가족을 돕겠다고 문을 열었을 뿐인데 이제 내 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안방을 내주고 TV 앞자리를 내주고 흔들의자를 내주고 아침 식사 시간을 내주고 베란다를 내주고 하나씩 내주다 보니 이제 남은 건 작은 방 침대 위 한 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작은 방마저 집 전체를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 때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은 주인이 되고 주인은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내준 공간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한 번 허락한 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잠깐만 일하는 말로 시작된 동거가 어느새 내 집을 내 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저서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영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박만석 씨가 잃은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긋지 못한 순간 그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안방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거실, 그 다음은 아침 시간, 그 다음은 베란다. 마지막엔 집 전체를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내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그 참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로운 노후일까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서러움일까요?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내 땅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설령 그 남이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독립된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며 나란히 서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진정한 미덕은 사랑과 경계를 함께 세울 줄 아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5 정순옥 씨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잠깐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얘야, 엄마가 도와줄게.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줄 테니 거기서 지내렴. 매일 반찬 해줄 수 있고 애 봐주는 것도 도와줄게.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건 서로 불편할 거다. 딸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딸의 집을 방문해 손주를 돌보고 반찬을 해주고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새 직장을 구했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함께 안 살자고 해서 서운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엄마의 지혜였네요. 엄마도 편하고, 저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도움은 거리를 두고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거리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자기 집에서 아침 7시에 일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엔 책을 읽고 주말엔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고 돌아옵니다. 딸도 엄마 집에 갈 때는 미리 전화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박만석 씨와 정순옥 씨는 두 사람 모두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모든 것을 내주다가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옥 씨는 거리를 두고 도왔고 딸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지켰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계였습니다. 이번에는 68 이순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족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어느 날 대구의 오랜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점아, 잘 지내? 나 이번 달에 서울 올라갈 일이 생겼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반가웠습니다. 전화로 한참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점 씨는 서울에 사는데 친구는 다음 주에 순점 씨가 사는 도시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보고 대구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럼 호텔 잡지 말고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가 방도 남는데. 순점 씨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겠구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친구가 도착한 첫날 순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님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도 새로 꺼내고 수건도 깨끗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과일도 가득 채우고 친구가 좋아한다던 호박죽도 끓여놨습니다. 첫날 저녁은 즐거웠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고향 소식들, 세상 사는 이야기 등을 밤 늦게까지 나눴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점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죠. 그런데 손님방 문이 열리며 친구가 나왔습니다. 순점아, 벌써 일어났어?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소리가 나서 깼네. 그날부터 순점 씨는 아침에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고 스트레칭도 손님방에서 먼 부엌 쪽에서 조용히 했습니다.
순점 씨는 원래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고 점심은 가볍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있으니 혼자 아침을 차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온 친구를 위해 점심은 함께 나가서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와 식습관이 바뀌자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친구이기도 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 일주일만 머무는 거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래도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에 최대한 친구의 생활 패턴에 맞추며 불편한 점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짧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길었던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집 정리를 싹 하고 나자 드디어 해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순점 씨는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작 일주일인데 몸이 많이 망가진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겨우 병원에 가보니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기관지염과 탈진 증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 정도 무리를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한번 무너진 생활 패턴과 건강은 이전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친구를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오직 손님 시중만 들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가 가장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일주일의 환대가 한 달의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한 대가는 결국 자신의 건강이 치러야 했습니다. 순점 씨는 그 후로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어떤 분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일 창가일 것이고, 어떤 분은 오랜 시간 앉아 책을 읽던 안락의자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엌 한쪽 구석, 늘 서던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는 단순히 가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시간이 있고, 당신의 습관이 있고, 당신의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한 잔, 저녁마다 바라보던 풍경,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던 그 순간들이 모두 그곳에 녹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그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우리의 첫 번째 우주다. 진정한 우주론이기 전에 집은 하나의 따뜻한 물질이다. 집은 단순히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중심이며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거울이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집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일터를 떠난 후 집은 더 이상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집은 외부 세계와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건강이 약해질수록 집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주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유입니다. 많은 어르들이 자식의 권유로 집을 미리 증여합니다.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말에,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말에, 자식이 효도하겠다는 약속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집이란 마지막 남은 안전망입니다. 경제적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안정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사라질수록 이 안정감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법적으로 명의가 바뀌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요? 서류상으로는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 하나 바뀌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여전히 같은 방에서 자고, 여전히 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뀝니다. 권한이 바뀝니다.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부모는 키워준 은혜가 있고 자식은 효도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와 경험의 권위가 있고 자식은 젊음과 활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균형입니다. 하지만 집을 넘기는 순간 이 균형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의존이 시작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식의 집에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지 않음 속에는 은근한 권력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적 의존도 시작됩니다. 혹시 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팔지 않아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발언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결정할 때 당신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됩니다. 결정권은 법적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신을 존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의견이 충돌할 때 결국 마지막 카드는 명의입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그 집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당신 명의였다면 지켜질 수 있었던 집이 자식 명의가 되는 순간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식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 장만한 집이 며느리나 사위와 나눠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식,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그 집을 팔자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효자였던 아들이 장가를 가고 사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약속이 나이 들어서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슬픈 것은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주들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손주들에게 거처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집을 미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상속세가 아깝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부모의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살아온 공간입니다. 당신의 역사가 새겨진 곳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전 증여는 신중하게
특히 거주하는 주택은 절대 서두르지 말라.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정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성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집 문턱을 함부로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턱을 밟으면 조상님께 불경하다고, 집안에 애군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미신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문턱은 경계입니다. 바깥 세상과 안쪽 세상을 나누는 선입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적 영역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문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허락을 구했고,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턱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집 아니고, 신발만 벗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는 낮아졌지만 심리적 경계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집에 들어오고 쉽게 머물고 쉽게 자기 물건처럼 여깁니다.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일시적 방문과 영구 거주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무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때로는 당신의 평화를 깨고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당신의 삶을 흔듭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입니까?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입니까? 재산 목록에 올라가는 부동산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집은 당신의 확장된 자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장된 자기 extended self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공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확인합니다. 거실에 놓인 가구 하나하나,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한 장, 책장에 꽂힌 책들, 부엌 서랍 속 도구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천장, 그 천장의 작은 얼룩까지도 당신에게는 익숙합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일 때 나는 소리,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 밤에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상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정감입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통제감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욱 낯설어집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속도로만 변합니다. 그래서 집은 혼란한 세상 속의 고요한 섬이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계 속의 예측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집이 덜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일터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바깥 세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그저 잠깐 들르는 곳, 잠을 자고 다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루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냅니다. 집은 더 이상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 자체가 펼쳐지는 무대가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집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멀리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추운 날 외출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집안이 활동 범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집은 위안처가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집만이 변함없이 당신을 받아줍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안전의 욕구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집은 바로 그 안전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안전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전, 정서적 안전, 실존적 안전을 제공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나는 여기서 안전하다. 나는 여기서 나답게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현명한 성주는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닫을지 압니다.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막을지 압니다.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지 압니다. 당신도 그런 성주가 되십시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지막 성입니다. 함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문을 여십시오. 조건을 정하십시오.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돈도, 심지어 가족도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답게 사십시오. 당신의 성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